그림 그리며 사는 행운. 그림 그리는 건 재미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참 재밌다. 쓱쓱 손을 움직이면 그림이 나오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간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매일 재밌지는 않다. 하기 싫은 날도 있고 그림이 지긋지긋해서 한동안 안 그린 적도 있다. 그래도 내가 그린 그림을 쭉 펼쳐놓고 보고 있으면 내가 재미있게 살고 있구나 하고 위안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게 신기할 때가 있다. 내가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 이런 신기한 일이.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면 작가가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그림을 좋아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나는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림에만 죽도록 매달리는 순정파도 아니다.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편도 아니다. 슬렁슬렁 그린다. 그게 내 그림의 매력이라고들 말하지만 이런 내가 작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수많은 행운이 겹쳐서인 것 같다. 그림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회를 놓친 분들을 만나게 된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포기하거나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그림 공부를 못한 이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어릴 때 가졌던 꿈을 꼭 다시 꺼내게 된다. 여기저기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전시회도 다니며 안목을 키운다. 꼭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애호가가 되어 그림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내가 미술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그림에 대한 미련을 가졌을까? 나도 미대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다. 왕년에 그림 좀 그렸지.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앞두고 누구나 그렇듯 긴장했다. 내가 갈 수 있는 미술대학이 있을까? 대학에 떨어지면 어쩌지? 집안 형편을 봐서는 재수하겠다는 소리는 꺼내지도 못할 텐데. 초조하고 불안했다. 아버지는 이런 나의 불안을 간파하셨는지 내 진로를 깔끔하게 정해주셨다. 미술대학 떨어지면 바로 김천 직업전문학교 가서 기술 배우면 된다. 거 나오면 취직은 문제없다 하더라.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 미래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때 미술대학에 단번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공장기술자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손이 야무지지 못해서 만날 혼나면서 이리적성에 안 맞다며 푸념하며 살았겠지. 그때 직업 전문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렸을까? 아마도 아버지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배수진을 친 것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다.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한 건 고등학교 때지만 그 전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는 미술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기억은 없고 그림을 많이 그린 기억도 없다. 학교에서 포스터 그리기를 하면 한 장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나에게는 나만의 미술 놀이터가 있었다. 그곳은 집 뒤에 있는 작은 동산이었다. 이곳에서 흙을 부드럽게 치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었다.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굴을 파고 거기에 불을 붙여 그릇을 구워내려고도 해봤다. 물론 그릇은 구워지지 않고 그릇만 잔뜩 묻었지만 그곳에서 흙놀이를 하면 하루가 금방 갔다. 그곳이 나의 놀이터이자 작업실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그 앞에 함석 가게가 있었다. 요즘은 함석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함석을 여러 곳에 다양하게 사용했고
가게도 많았다. 물건을 만들고 남은 함석 조각을 함석 가위로 이리저리 잘라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 지금 떠올려 보면 아이가 가지고 놀기에는 날카롭고 위험했는데 그때는 그걸 자르고 붙이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혼자 만들고 놀았던 게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을까? 중학교에 들어가니 미술부가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보였다. 미술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라게 쓱쓱 그림을 그렸다. 그때까지 내가 본 그림 중에는 고흐의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고흐의 터치처럼 숫자 물감에 물도 별로 섞지 않고 두껍게 칠했다. 스케치북은 물감 범벅이 되어 잘 마르지도 않았다. 이상한 그림을 그렸는데도 기분은 좋았다. 그런 내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선생님은 미술부에 들어오기를 권하셨다. 그렇게 미술부에 들어갔지만 크게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다. 세상에 대한 불만은 가득하고 몸속에 화를 품고 다니던 사춘기 시절.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 조금 편안했다. 마음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에 오롯이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좋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상황이 좀 달라졌다. 1학년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몇몇 아이들을 교실 앞으로 부르셨다. 나지막은 목소리로 너희 미술할 생각 없냐? 미술하면 대학 가기도 쉽다. 며 은밀하게 유혹하셨다. 미술이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니 미술부 활동을 하고 싶었다. 미술대학을 가도 좋을 것 같았다. 부모님의 반대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다. 내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더니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지도 않으시고 미술학원을 보내주셨다. 김천에 있는 큰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몇 달이 지나자 원장님이 바뀌었다. 새로운 원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너한테는 학원비를 받지 않겠다. 대신 학원 정리도 좀 하고 후배들도 잘 따독이며 분위기를 잡아주라. 말하자면 학원 근로장학생 같은 것이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나한테 학원비를 안 받으셨을까? 이제 막 학원을 시작한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일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후로 나는 학원비를 내지 않고 학원을 다녔다.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학원비를 냈다면 중간에 미술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런 것도 행운인가? 어쨌든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했다.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니 당연히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림만 그리며 살아갈 수가 있나? 그럴 형편은 아니었다. 직장에 들어가고 그만두고 백수가 되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며 시간을 보냈다. 다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것이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사람 일은 참으로 모르는 거다. 그림을 그리며 살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은 그대로였다.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고 고맙다. 찰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던 고향집, 손 감각을 길러줬던 함석집, 직업 전문학교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던 아버지, 미술부에 받아둔 중학교 미술 선생님,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이끈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학원비를 받지 않으며 나를 배려하셨던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 다시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우연과 힘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닐까? 참 신기하다.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게 재미있다. 고맙다. 질투는 나의 힘. 서점에 나가보면 어디서 이 많은 책들이 온 건지 매번 놀란다. 대체 이 책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책 낳는 거위가 매일 알을 낳듯이
숭숭 쏟아내는 걸까? 항상 궁금하고 신기하다. 어린이와 유아 코너를 둘러본다. 출간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그림책도 있고 이제 갓 나온 새 그림책도 판매대에 올려져 있다. 함께 일을 해본 출판사도 있지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신생 출판사들도 눈에 띈다. 예전에는 내가 그린 책을 읽었다는 독자를 만나면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처럼 책이 잘 안 팔리는 시절에는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두 손을 꼭 잡고 감사의 포옹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책을 살펴본다. 인터넷 서점에서 표지만 봤던 책이 눈에 띈다. 이런 비닐로 꼼꼼히 포장을 해서 내용을 볼 수 없다. 책 내용을 봐야지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 아닌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샘플 도서를 한 권씩이라도 비치해 두면 좋을 텐데. 다른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가 마음에 든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림이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책을 집어들지 않게 된다. 어쩌다 집어든다 해도 몇 페이지를 못 넘기고 덮어버리게 된다. 이 책은 표지는 좋은데 본문 그림은 고리타분하잖아. 내용도 신선하지 않고 결말이 너무 안일해서 아쉬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 한 권의 책에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작가와 편집자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것이 분명하다. 풀리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끙끙대다가 한 고비를 넘기면 환호했을 것이고 다시 험난한 장벽을 만나기도 했을 것이다. 작가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마음에 들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그렸을 수도 있다. 인쇄사고가 생겨 잘못 나온 책을 붙들고 흐느낀 적도 있을 것이다. 많은 고민과 환호, 실수를 거쳐서 한 권의 책이 나온다.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책을 삽시간에 판단하고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책을 한 권이라도 내본 사람은 이런 마음에 공감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윤정주 작가의 신간이 나왔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던 신인 시절 이 작가 책을 보고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이 작가의 책을 보며 캐릭터는 어떻게 잡는지, 화면은 어떻게 구상하는지 공부를 했다. 어찌 보면 나의 선생님이 되어준 작가이다. 윤정주 작가는 오랫동안 그림책, 동화책의 그림을 그려왔는데 드디어 글과 그림을 함께한 그림책을 냈다. 역시나 그림이 훌륭하다. 꼬물꼬물 귀여운 캐릭터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데뷔 초에 아빠가 보고 싶어라는 책을 낸 후 아직까지 글 그림을 함께한 책을 내지 못했다. 몇 년째 풀리지 않는 숙제를 부여잡고 끙끙거리고 있다. 윤정주 작가가 글 그림을 함께한 책을 보니 반갑고 부럽다. 그 옆에 눈에 띄는 그림책이 보인다. 안녕달의 두 번째 그림책 할머니의 여름 휴가를 들여다본다. 수박 수영장도 재밌게 봤지만 할머니의 여름 휴가는 더 재밌다. 자연스럽게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끌어간다. 유쾌하지만 단순하지 않다. 구석구석 재미있는 요소들이 보인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남의 그림책을 볼 때는 나도 금방 이런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걸까? 서서히 얼굴이 붉어진다. 부러움을 넘어 질투심이 치솟는다. 이런 신선한 생각을 나는 왜 못하는지, 나는 왜 이런 맛깔스런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왜 뻔한 이야기들을 붙들고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많은 책을 냈지만 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하다. 도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마음의 파도가 거칠어지고 폭풍이 불기 시작한다. 어서 작업실로 달려가 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질투심과 부러움을 모두 작품으로 풀어내야 한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읽어야 한다. 몸도 튼튼해야 한다. 미뤄왔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건강한 몸으로 더 건강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다짐을 수없이 한다. 하지만 이런 다짐이 곧 시들어 버리는 게 문제다. 잡다한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변명해 보지만 사실은 너무 산만하고 게으른 탓이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수선하다. 바깥 나들이를 줄이고 나의 내면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다간 올해도 그 그림을 함께한 그림책을 못 낼 것 같다. 남의 그림책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어서 그림을 그립시다. 질투만 하지 말고 뭐라도 시작합시다. 네? 김종석 씨. 질투가 나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본다. 작업실. 미술대학을 다니면 작업실이 필요하다. 학교에도 작업 공간이 있지만 작업실을 많이들 얻는다. 그림도 보관해야 하고 혼자만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전공 수업이 별로 없어서 작업실을 겸한 잡지방을 구해서 생활했다. 학교 근처에 오래된 동네 골목 어귀, 1층은 슈퍼마켓이고 2층 주인집에 딸린 방에서 객지 생활을 시작했다. 아는 친구도 별로 없고 딱히 갈 곳도 없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과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림 그리는 삶에 대한 막연한 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는 꿈, 아무것도 모르기에 꿈도 많았던 시절이다. 아무것도 몰라서 집을 홀라당 태워버릴 뻔한 적도 있다. 자취방에서 유화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것이다. 여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할 수만 있다면 대학교 1학년 철부진 나를 혼내주고 싶다. 이 바보야, 그걸 해봐야 하냐? 그런데 그때는 그 짓을 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니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기름투성이 그림에 불을 붙였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2층 창 밖으로 그림을 던져버렸다. 다행히 10호짜리 작은 그림이라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면 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래도 그림은 제법 마음에 들게 나왔다. 불에 탄 그림. 좋아. 이후에는 학교 주변을 옮겨 다니며 작업실 생활을 했다. 상가 1층에서도 살아보고 보습학원 한 칸을 얻어서 지내기도 하고 지하실에도 있어봤다. 지하실은 습기가 너무 많아서 그림 보관하는 데는 최악이었다. 밤인지 낮인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종일 깜깜했다. 단 하나 좋은 점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것. 그림을 그만둔 후에는 다시 작업실이 필요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책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작업실이 필요해졌다. 집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작업실을 구하고 집 근처를 맴돌고 있다. 급한 집안일을 처리하거나 아이들을 돌봐야 할 때는 좋다. 가끔 너무 나를 찾는 것 같아서 귀찮을 때도 있지만 상가 1층에 작업실이 있을 때였다.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공원은 산책하는 사람들과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항상 붐볐다. 작업실 앞에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았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방문해서 귀찮을 때가 많았다. 여기 화실인가요? 그림 안 가르치세요? 네, 여기는 개인 작업실입니다. 그림은 안 가르칩니다. 그림 배우시려면 맞은편 미술교습소로 가세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한 할머니가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셨다. 인상이 온순하고 고상해 보이는 할머니였다. 처음에는 나도 친절하게 대답했는데 차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날에는 불쑥 들어와서 이쁘게 생겼다며 내 볼을 쓰다듬으시는 게 아닌가.
나보고 이쁘게 생겼다는 걸 보니 혹시 이런 일이 너무 잦으니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문을 잠그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하셨다. 할머니도 고집이 있으신지 금방 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셨다. 무섭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할머니를 뒤따라가 보니 옆 단지의 빌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닌가. 그 집 문을 두드렸다. 저 이 근처 화실에 있는 사람인데요.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통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자꾸 남의 집으로 찾아가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라니 나도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계속 작업실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를 보고 이쁘다고 하셨다. 얼마 후 그 작업실을 떠났는데 그 할머니 방문도 작은 이유가 되긴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기껏 작업실을 구해놓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작업실은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동네 카페를 전전하는 것이다. 지난 여름에는 핑계도 좋았다. 더워도 너무 더웠다. 에어컨도 없는 작업실에 10분도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결국 짐을 싸들고 카페로 향했다. 시원한 카페에서 스케치도 하고 커피도 마신다. 작업실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 뭐든 내 맘대로 하지만 카페에서는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 오히려 좋기도 하다. 노트북을 켜놓고 계속 딴짓만 하면 좀 민망하니까. 이제 조금 선선한 계절이 돌아왔다. 작업실로 돌아가서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그리운 나의 작업실. 내 그림들은 잘 있는지. 예술가의 끼. 나는 예술가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부담스럽다. 그 이름이 왠지 좀 비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많은 예술가들의 비장한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무게 지워진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작가라는 호칭이 더 편하고 좋다. 어떤 화가가 있었다. 이 화가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그림을 그렸다. 오후에도 특별한 약속을 잡지 않고 그림 그리기에만 몰두했다. 늦은 오후가 되면 동네를 산책했다.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와인 한 잔 정도만 마셨다. 저녁에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문화생활을 즐겼다. 1년에 꼭 한 번씩 개인전을 열고 각종 초대전에도 참가했다. 평생 40여 회 개인전을 했고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이런 작가가 현실에 있다면 사실 많이 있다. 별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게 없다. 이 작가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품이 나올 것이다. 대중들은 더 짜릿하고 드라마틱한 예술가의 삶을 원한다. 예술가의 삶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예술가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물론 예술가라면 남다른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지나칠 만한 것도 포착하는 예민한 감수성과 남다른 끼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완성도도 필요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숙련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끼만 있고 성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넘쳐나는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기분 내킬 때만 작업을 하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예술을 논한다면 예술가로서의 그의 생명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대학 다닐 때를 생각해 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에 가니 겉모습도 특이하고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데 그때는 많이 놀랐다.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미술대학에 들어왔으니
나도 이제 예술가가 되었다는 착각을 했다. 머지않아 고흐 같은 화가, 피카소 같은 예술가가 될 것 같았다. 튀는 행동을 하고 넘쳐나는 에너지를 뿜어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친구들과 토론하며 밤을 보냈다. 술도 진탕 마시고 담배도 연달아 피워 물며 밤거리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거지 같은 꼴을 하고 고무신을 질질 끌고 다녔다. 시대에 반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그저 철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이런 행동들을 해봐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았다. 나는 예술가의 끼가 부족한가?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부족한 것인가? 고민스러웠다. 예술가가 되려면 삶에 굴곡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삶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날 용기는 없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무엇을 더 한단 말인가? 세월이 흐르고 대학 다닐 때 고민했던 예술가의 끼에 대해서 가끔 고민을 해본다. 예술가의 자질이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예술가의 전형에 자신을 애써 맞추고 있지는 않는지, 엄청난 광기를 가져야만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술가의 모습은 아주 다양할 거다. 예술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강박은 이제 사라졌다. 모두가 귀를 자르고 일탈을 저지르면 되겠나? 우리는 모두 이중섭처럼 살 수는 없다. 박수근처럼 살 수도 없다. 나이가 들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나만의 예술적인 끼가 있다는 걸 점차 느끼고 있다. 천부적인 재능은 부족하더라도 나의 그림을 성실히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나는 나만의 모습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나는 요즘의 내가 좋다. 정말로. 알고 보면 이런 사람. 나의 정체는 우리 동네 주민들의 관심사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기에 저런 머리 모양을 하고 대낮에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나 같아도 동네에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정체가 궁금할 텐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 조용히 집에나 계시지 큰 몸으로 부지런히 동네를 돌아다니시는지, 무슨 예술가 행세를 한다고 저렇게 눈에 띄는 파마머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동네 곳곳에서 보이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나의 정체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동네 아주머니 서너시 모여서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맞히려 온갖 추리를 해보았단다. 뭐 노래하는 가수 아닌가? 남자가 머리도 길고 어째 폼이 좀 그래. 아니야,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 야외 촬영 많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야, 산악인일 거야. 옷도 등산복에 등산화만 신고 다니잖아. 덩치도 있고 분명 산에 다니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내 정체는 산악인으로 결론났다. 나에게 물어봤으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을 것인데 괜한 수고들을 하셨네요. 산악인이라 내가 산을 자주 가냐고? 마지막으로 산에 간 게 2년 전이니 산악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지금의 동네로 와서 이사 와서도 마찬가지다. 지나가는 할머니가 힐끔힐끔 쳐다보고 어떤 할아버지들은 대놓고 나를 노려보신다. 뭔가 못마땅한 듯한 표정이다.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머리를 기르고 다니느냐는 표정이다. 나도 피하지 않고 친절하게 눈을 맞춰드린다. 그럼 조금 개면적은 듯 눈길을 피하신다. 아주 대담한 초등학생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에이 아저씨 머리가요 이상해요 하고 지적한다. 나도 신나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준다. 에이요 반가워. 그날도 어김없이 동네를 어슬렁대고 있었다. 자주 마주치는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으신다. 신문에서 봤어요. 왜? 신문요? 무슨 신문을 봤다는 것인지. 공공신문에서 봤어요. 만화책인가 뭔가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대. 어쩐지 예술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했는데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해갔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신문에 난 걸 보셨나 보다.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 아주머니는 계속 나를 보고 묘한 웃음을 날리셨다. 그래도 알아봐 주시니 고마웠다. 잠시 연예인이 된 듯 우쭐해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 주민들은 나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계신다. 저는 만화책 아니고 그림책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림책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그림책이 뭐냐면요. 전화가 오지 않는다. 며칠 동안 조용하다. 전화도 뜸하고 약속도 없다. 급하게 마감할 일도 없다. 바쁜 일들은 대부분 끝냈다. 이럴 때는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뒹굴거리며 하루 종일 멍하게 있고 싶다. 프리랜서는 항상 일이 들쑥날쑥하다. 바빠서 정신없이 보낼 때는 어서 이 일을 다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지만 일이 없어 며칠 쉬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도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한다. 언제 또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니까. 영화나 보러 갈까? 스마트폰으로 살펴봐도 마땅히 보고 싶은 영화가 없다. 캠핑이나 가볼까? 아이들은 학교 가느라 바쁜데 나 혼자 가려니 왠지 흥도 안 나고 눈치가 보인다. 인터넷 서핑도 하고 페이스북도 기웃거리며 시덥지 않은 댓글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때까지가 좋을 때다. 며칠을 이렇게 보내면 슬슬 기분이 이상하다. 뒤통수에 서늘한 느낌이 전해진다. 왜 출판사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지? 내가 보낸 스케치가 그렇게 이상한가? 다른 출판사에서 새 책 작업하자고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왜 아무 말이 없지?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다. 작가님은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일이 계속 들어올 텐데. 하지만 오랫동안 일을 한 작가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일을 하면서 다음 일이 예정돼 있지 않으면 걱정이 앞선다. 이때 전화벨이 울린다. 따르릉. 네, 김종석입니다. 스케치 수정사항 보냈다고요? 네, 확인해 볼게요. 아휴, 스케치 수정이 한 무더기다. 조용한 날도 끝났다. 역시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한다. 짧은 휴가 끝. 쓸모가 있을 것이다.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따로 시간도 내야 하고 돈도 투자해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귀찮아하는 것 같다. 내 주변에는 항상 무언가를 배우는 분들이 있다. 그림을 배우는가 싶으면 악기를 배우러 다니고 이런저런 강연을 들으러 다닌다. 참 부지런한 분들이다. 새로운 것을 익히려면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새로운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도 금방 친숙해져야 한다. 빨리 잘하고 싶어서 몸이 베베 꼬이는 것을 견뎌야 한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고생을 하게 된다. 배울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다. 수영을 배워두면 위급할 때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나도 수영을 배워봤지만 누구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독하게 실력이 늘지 않는 나 같은 몸치도 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고 풍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귈 수도 있고 여행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연히 익힌 기술을 유용하게 쓴 경우들이 있다. 그림 그리는 일을 하기 전에 회사를 몇 군데 다녔는데 보수도 적고 일도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곤 했다. 이런 일들이 내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런데 그때 익혔던 기술이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한 일이다. 매년 5월에는 파주 칠판도시 어린이 책 잔치가 열린다. 우연한 기회에 어린이 책 잔치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그림책 전시 기획을 맡게 됐다. 그림책은 아무래도 출판 위주다 보니 그림책의 원화로 전시회를 열고 작가의 스케치와 더미북을 보여주는 전시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관람객이 그림책을 읽고 책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림책 전시 기획을 하게 될 줄도 몰랐지만 이 일을 하면서 예전 회사에서 배운 기술을 쓰게 될 줄 나도 몰랐다.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다닐 때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전시 기획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시장을 꾸미거나 소품을 만들 때는 5개 광고 회사에 다닌 것이 도움이 된다. 사회생활을 간판 디자인으로 시작했는데 이때 경험이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전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회사를 다닌 경험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아파트 슈퍼 그래픽 디자인, 모델하우스 사인물 제작, 백화점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현장 등 조금씩 기웃거리며 익힌 기술들이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할 일 없이 빈둥거렸던 시간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었던 시간들, 일과 일 사이에 비어있던 무료한 시간들,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버텼던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런 비어있는 시간들이 없이 꽉 채워서 살기만 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숨 돌릴 시간 없이 뛰어오기만 했다면 지금 보내는 이 비어있는 시간들 또한 지나서 돌아보면 다 쓸모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린다는 것, 쓴다는 것. 어린이 책의 사파를 그리면 동화 작가들을 만날 일이 많다. 함께 책을 만들다 보면 나와 잘 맞는 작가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가끔은 글 작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책이 나올 때도 있고 동화 작가와의 친분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책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안면을 익히는 작가들이 늘어간다. 각종 시상식이나 연말 모임에 가서 동화 작가들을 만나면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동업자 관계랄까? 그런 동료 같은 느낌이 있다. 개인적인 그림 작업만 했다면 전혀 모르고 지냈을 사람들과 친분이 생기는 것이다. 친하게 지내는 글 작가 중에 송미경 작가가 있다. 송미경 작가와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해졌다. 이전까지 나는 송 작가를 모르고 있었다. 여러 작가의 글을 모은 단편집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그때 송 작가의 글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다. 가까운 곳에 살고 개그 코드가 잘 맞아서 함께 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던 중 송 작가의 노트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 진학을 고민했을 만큼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그림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감성이 신선하고 재밌었다. 나는 송 작가에게 개인전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송 작가는 조금 망설였다. 그려둔 그림도 많지 않고 전시회를 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는 갤러리를 찾아보았다.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다. 전직 편집자가 서촌의 갤러리 우물이라는 공간을 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간을 들러보니 송 작가 작품과 잘 어울리겠다는 느낌이 왔다. 송 작가를 설득했다. 드로잉을 정리하고 캔버스에 그림을 몇 개 더 그려보자고 했다. 그림이 나오자 액자를 맞췄다. SNS에 전시 홍보를 했다. 많은 분들이 전시에 와줬다. 송 작가는 매일 2번씩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작품 설명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는 관객도 있었다. 이야기와 그림이 만나니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가 생겼다. 성공적인 전시였다. 물론 판매도 많이 됐고 내가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기뻤다. 사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송 작가 덕분이다. 송 작가가 잡지에 연재를 하게 됐는데 잡지사에 나를 필자로 추천한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글을 쓰는 것은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글을 길게 써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송 작가가 페이스북에 내가 쓴 글을 보더니 가능성 있다고 한번 해보라는 것이다. 해오지 않은 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렇게 잡지에 연재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에세이도 쓰게 됐다. 신기한 일이다. 송 작가와 나는 글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의 마음과 그림 작가가 글을 쓸 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그림을 그리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다르게 보이지만 비슷한 부분도 많다. 뭔가를 만들다 보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큰 고통이 따른다. 다른 점도 있다. 글을 쓸 때는 하루 종일 그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도 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개운치 않은 상태가 종일 유지된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오기라도 하면 하늘을 날 듯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글 작가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머리를 비우고 오로지 그림만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그림 그리는 일은 정신적인 일이지만 또한 육체적인 일이다. 그림에 집중해서 몇 시간을 보내면 온갖 잡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 머릿속이 차분해진다. 그래서 보니 하루 종일 머리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다. 그림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릴 수 있고 가사가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일은 그림 그리는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다. 쓴다는 것과 그린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일이다.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미있다. 해보기 전에는 모를 일이다. 작가 가족. 우리 집에는 작가가 많다. 작가 투성이다. 분야만 다를 뿐 우리 형제 부부는 모두 작가다. 나와 아내는 그림 작가, 내 동생은 소설가, 재수 씨는 동화 작가다.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예술가 집안이네요, 작가 가족이네요 하며 신기해한다. 작가 가족이라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한다. 작가 가족이라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아서 좋다. 가족이라도 하는 일이 너무 다르면 공통 화제를 찾기 어려워 벽을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두 출판 분야에 있으니 이야기가 잘 통한다. 서로의 작품을 평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한다. 이 책을 쓰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현재 모습만 보면 작가들끼리 만나서 가족을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결혼할 무렵에 나는 회사원이었고 아내도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술 교습소를 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그림을 공부했지만 우리가 그림책 작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대구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우리는 현실적으로 전업작가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생계 때문에 그림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 기르며 그림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다. 그때는 아직 그림책을 읽는 독자였을 뿐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서울 쪽으로 오게 됐고 나는 우연히 그림책 작가가 됐다. 내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던 아내도 그림책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더미북을 만들어 출판사에 보냈고 그림책을 내게 되었다. 그렇게 아내도 작가가 됐다. 동생도 결혼할 때는 작가 지망생이었다. 번번이 공모전에 떨어지다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소설가로 데뷔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계속 떨어지니까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을 무렵에 기적적으로 등단했다고 한다. 재수 씨도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 오랜 습작기를 거쳤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며 계속 도전한 끝에 작가로 등단하게 된 것이다. 두 형제가 작가다 보니 어머니만의 특별한 교육법이 있었는지 물으시는 분들도 많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특별한 건 떠오르지 않는다. 조금 다른 게 있었다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가 뭘 하든 그냥 지켜봐 주셨다. 나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야 안 사실이 있다. 어머니는 아주 예전부터 일기를 써오셨다. 아들들의 어린 시절부터 큰 아들의 결혼식,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 중요한 순간들을 빠뜨리지 않고 솔직하게 글로 남겨놓으셨다. 맞춤법은 틀리고 문장은 서투르지만 글이 아주 매끄러워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끊임없이 기록해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유려한 글 솜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어머니는 어려웠던 시절을 보낸 터라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지금도 아들들이 만든 책은 모두 읽으신다. 아버지는 손재주가 많으셨다. 무엇이든 손으로 척척 잘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셨다. 젊은 시절에는 재봉틀을 배우셔서 손에 잡히는 것 뭐든 드르륵 박아버리는 재주가 보이셨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뚝딱 고쳐서 사용하셨다. 우리 형제가 무언가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재주를 닮아서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그런데 우리 집 두 아이가 심상찮다. 딸과 아들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글도 제법 쓴다. 좋아해야 하나, 작가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고 해야 하나.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랬듯 그저 지켜봐야겠다. 시간이 지나면 뭐라도 되겠지. 아무렴. 사파가를 위하여. 어떤 일 하세요? 네, 어린이 책에 그림 그립니다. 아, 그럼 동화 작가시구나. 아니요, 동화 작가는 동화 쓰는 글 작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 그럼 그림책 작가시구나. 아닙니다. 그림책 작가라고 하기에는 내놓을 그림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를 소개할 때 그림책 작가라고 당당히 소개하지 못한다. 나를 그림책 작가라고 부르는 건 조금 어색하다. 글그림을 함께 진행한 책도 한 권밖에 없고 그마저도 이제는 절판되어 구하기 쉽지 않은 책이 돼버렸다.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림책을 만들기 전에는 나를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림 작가로 불러주는 게 좋다. 그림책 작가라고 하면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모두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글만 쓰거나 그림만 그리는 작가도 그림책 작가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면 활동 영역이 그림으로 확실히 기운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파, 사진, 도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잡지, 단행본, 동화책 등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한다. 요즘은 활동 분야가 더 넓어져서 게임이나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사파가라는 호칭을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전적 의미나 하고 있는 일로 보아도 같은 의미다.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사파가라고 하면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파가는 동화책이나 정보책에 그림을 그린다. 글을 해석해서 이미지로 표현한다.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은 어린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림은 동화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도 동화책에 그림을 많이 그렸다. 사파가는 원고를 읽고 캐릭터를 분석하고 어떤 장면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고민하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스케치를 완성한다. 어떤 기법으로 그림을 그릴지도 고민이 깊어지면 생각보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글을 쓴 동화 작가들은 빨리 책을 내고 싶어 하지만 사파가의 스케줄이 꼬이고 그림이 잘 안 풀리면 일정이 지체되기도 한다. 편집자는 독촉하고 사파가도 조바심이 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책이 나오게 된다. 이렇듯 그림 작가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수많은 사파들이 태어난다. 그런데도 사파는 이야기의 보조 장치나 소비자의 눈을 잡아 끄는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동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비평이 이루어진다. 동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도 많다. 하지만 사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 새로 나온 책이 소개가 될 때도 사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인터넷 서점에 올라오는 독자 리뷰를 보면 책 내용에 대해서만 길게 말하고 제일 끝에 밝고 활기찬 그림으로 재미를 더했다 정도의 언급만 있다. 원고를 열심히 읽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그림을 그려도 그 작품을 쓴 동화 작가나 담당 편집자만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 섭섭할 때가 많다. 지금까지 수많은 동화책의 사파를 그렸지만 그림 때문에 동화책을 샀다는 독자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뭔가 부잣집 건너방에 홀로 외로이 있는 기분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화책의 사파를 챙겨봐 주시는 독자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믿는다. 사파도 작가의 고민과 실험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다. 많은 그림책 작가들이 사파를 그리며 출판 일을 시작한다. 사파를 그리며 그림의 기초를 다지고 멋진 그림책을 만들어낸다. 베스트셀러가 된 동화책에는 항상 멋진 사파가 함께한다. 동화책에 그림을 그리는 사파가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우리 사파가들에게도 박수를 쳐주시길. 이 땅의 사파가들 수고하셨어요. 토닥토닥. 나도 토닥토닥.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나? 처음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난다. 30대 후반.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이 일에 내 미래를 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 지방에서 올라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기에는 애매한 나이와 경력이었다. 아이는 자꾸 자랐다. 확실한 나의 일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다. 고민의 날들이 이어졌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떠올려 봤다. 북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을 전공했으니 내가 표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디자인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책을 열심히 읽지는 않았지만 책은 좋아했다. 책을 만지고 책장을 넘기고 아름다운 책 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았다. 북 디자인을 하며 산다면 꽤 재미있을 것 같았다. 북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여러 교육기관을 살펴보다가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개설한 북 디자인 강의를 발견했다. 문화센터에는 북 디자인과 관련된 강의가 몇 개 있었다. 북 디자인은 알겠는데 북 아트는 또 뭐지? 책에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 알고 보니 북 아트는 책을 새롭게 꾸며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북아트는 아니었다. 그래서 유명한 북 디자이너 정병규 선생님의 북 디자인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다. 첫 시간 강의실로 향했다. 자, 편집자 손 들어보세요. 편집자? 편집자는 뭐지? 편집 디자이너하고 다른 건가? 편집 디자이너 손 들어보세요. 디자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편집 디자이너는 아니고 나는 언제 손을 들어야 하는 거지? 그렇다. 이때 나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도 구분 못했다. 다행히 강의는 재미있었다. 아, 북 디자인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 북 디자인을 해보자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기 힘든 꿈이었다. 어디 들어가서 일을 배우려고 해도 구성원들이 불편해야 할 나이였다. 경력도 없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고민의 시간을 보내다가 정병규 선생님을 찾아갔다. 북 디자인 일을 하고 싶다며 대학 때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다. 선생님은 내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당장 일을 줄 수는 없으니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셨다. 만약 지금 누군가 이렇게 나를 찾아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지나고 보니 내가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다. 얼마 후 정병규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다. 전집 그림책의 디렉팅을 맡으셨다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셨다. 네? 제가 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림 놓은 지가 언젠데. 그리고 그림책에는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림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그림 못 그려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선생님을 뵈러 가니 그림책을 한 권 보여주셨다. 다시마 세이조의 띄어라 메뚜기였다. 충격이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살펴보았다. 선생님은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스타일로 그린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대학 때 그린 그림과 비슷했다. 재미있어 보였다.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했다. 겁도 없이.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았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었다. 연필을 꺼내서 그려보았다. 생각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 구석에 있는 물감들도 찾아서 꺼내보았다.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물감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내 어깨도 굳어 있었다. 손의 감각을 다시 찾아야 했다. 나는 추상화를 그린답시고 사람이나 동물을 그려본 적도 별로 없었다. 금방이라도 다시마 세이저처럼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그리면 그릴수록 자신감이 사라져갔다. 내가 너무 작게 느껴졌다.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법으로 그려봤지만 점점 자신이 없었다.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책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다. 색연필로 모든 장면을 그렸다.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쉬웠다. 모든 장면은 다시 그리기로 했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고 색연필은 보조 재료로 사용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대로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왔다. 그렇게 첫 책을 작업했다. 책이 나오니 기분이 괜찮았다. 내가 만든 책이 나오면 이런 기분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책이 나오면 나의 대단한 그림을 보고 바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거절하기도 힘들 거라는 행복한 상상을 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제 그림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림 작가의 길, 일러스트레이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실은 내 예상과 달랐다. 처음에는 일을 의뢰하는 곳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니.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니 모든 게 꿈만 같다. 포트폴리오. 그림 작가로 데뷔한 것은 2003년이었다. 책을 출간하면 바로 다음 일이 이어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겨우 책 한 권을 작업한 작가를 누가 찾아주겠는가. 열심히 나를 알려야 했지만 알릴 방법을 몰랐다. 어디에 가야 출판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뭐라도 해야 했다.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웹사이트를 기웃거리고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누군가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하면 열심히 찾아가서 보여주고 의견을 들었다. 그래도 일이 들어오지 않았다. 할 일이 없이 집에 있자니 가족들 보기가 민망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일거리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림들을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림을 한 장씩 담으면서 보니 제대로 된 그림이 별로 없었다. 이 그림을 보여줘도 될까? 이런 그림으로 일거리를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다. 한편으로 이런 자신감도 있었다. 내 그림을 좋아해주는 출판사가 반드시 있을 거야. 출판사에 연락하고 찾아가서 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생활 경험이 조금 있던 나에게도 쉽지 않는 일이었다. 너무 부끄럽고 떨렸다. 그러니 갓 대학을 졸업한 신인 작가들은 얼마나 더 떨릴까. 안면이 있는 디자이너가 근무하는 창비에 전화를 했다. 조금 아는 사이였지만 이런 부탁을 하려니 마음이 불편했다. 신호음이 들리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바로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중석이에요. 저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하죠. 어떤 일이세요? 저번에 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판사를 한번 찾아갈까 하는데 시간 어떠세요? 와주시면 저희는 좋죠. 다음 주에 뵐까요? 마음을 졸였지만 다행히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창비 아동문고는 내가 꼭 작업해보고 싶은 시리즈였다. 쟁쟁한 화가들이 사파를 그렸고 문학성 높은 작품들이 많았다. 약속한 날에 출판사를 찾았다. 나와 디자이너, 편집자 이렇게 셋이서 마주 앉았다. 이게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정적이 감돈다. 조용히 포트폴리오 넘기는 소리만 들린다. 목이 타들어간다. 그림에 개성이 있네요. 작업한 책은 없나요? 네, 전집 그림책을 한번 그렸어요. 이 책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괜히 책장을 훑어보기도 하고 종이에 뭔가를 끄적이기도 해보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내 그림들을 넘겨보았다.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다. 편집자와 디자이너는 내 그림의 좋은 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참고할 만한 일본 작가도 소개해주고 꽤 긴 시간 따뜻한 말들을 건네주었다. 당장 그림을 의뢰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좋은 원고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림 잘 봤습니다. 그때 미팅이 바로 작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창비에서 출간한 여러 동화책에 사파를 그렸다. 웅진 주니어에도 찾아갔다. 안면 있는 단행본 팀장에게 갔더니 나를 전집팀에 소개해 주었다. 그때 웅진 주니어는 대학로에 있는 본사 건물에서 단행본은 물론 전집, 학습물까지 여러 팀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내밀자 각 파트의 팀장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5명은 넘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줄이야. 동물은 원숭이가 된 것처럼 부끄러웠다. 하지만 부끄러움도 잠시. 그림 좋은데요? 와, 이 그림 좋아요. 개성 있는 그림이 꼭 필요했는데요. 이런저런 칭찬을 들으니 금방이라도 작품 의뢰가 밀려올 것 같았다. 한꺼번에 여러 팀에서 연락하면 어떡하지? 일정을 잘 맞춰가면서 일해야겠다. 일이 너무 많아도 걱정인데. 이런 나의 걱정과 달리 한 팀에서 연락이 왔다. 학습지에 들어갈 그림 몇 컷을 그려달라고 했다. 요즘은 한나절이면 끝내 스케치를 일주일 넘게 붙들고 낑낑거렸다. 그렇게 스케치를 보내고 채색도 진행했다. 기쁨은 여기까지. 너무 죄송한데요. 이번 그림은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책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화료는 계약대로 60%만 드릴게요.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같이 작업해요. 그렇게 내 그림은 책에 실리지 못하고 그냥 그림으로 남게 됐다. 화료를 60%라도 받았으니
좋아해야 하나? 스케치할 때부터 안 되겠다고 말아주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존심이 상했다. 이놈의 출판사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겠어. 내 그림이 그렇게 이상하단 말이냐? 그럴 거면 진작 말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왜? 하지만 어쩌겠나. 누구를 탓하기에는 내 실력이 너무 부족했다. 나는 이때 스케치와 채색본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잊겠나. 그 후로 다시 기회가 와서 웅진 주니어에서 여러 권의 책을 냈다. 쭈뼛거리고 얼굴을 붉히며 포트폴리오를 들고 여러 출판사들을 돌아다니던 때가 떠오른다.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던 편집자도, 내 그림을 못 쓰겠다고 했던 디자이너도 모두 고맙다. 그들의 위로와 거절이 나를 그림 작가로 만들었다. 내가 상처만 받고 절망했다면, 혹은 승승장구하기만 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그때 그 편집자와 디자이너들은 모두 안녕하신지. 현장 취재. 책을 만들면서 재미난 과정 중 하나가 현장 취재다. 그림책을 만들다 보면 현장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야 할 때가 있다. 현장에 가면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작가가 현장을 체험하면 더 생생한 책을 만들 수 있다. 청라 이모의 오순도순 벼농사 이야기를 만들 때는 취재를 하러 합천에 갔다. 이 책을 쓴 정청라 작가는 서울에서 편집자로 일하다가 경상도 작은 마을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며 농사의 귀함과 수고를 알려주는 원고를 썼다. 내가 이 책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담당 편집자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정 작가가 사는 곳으로 내려갔다. 모내기도 돕고 작가가 농사 짓는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취재를 간 해 정 작가는 벼농사를 처음 시작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던 그는 동네 어르신들과 한 청년의 도움을 받아 서툴게 농사를 짓고 있었다. 처음 합천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즐거웠다. 작가의 집과 마을 곳곳이 너무나 정겨웠고 동네 곳곳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하지만 모내기는 만만치 않았다.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가서 모내기를 한번 해본 적은 있지만 어른이 돼서는 처음이었다. 든든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논에 들어가자마자 딸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닌가. 딸의 다리에 거머리가 달라붙은 것이다. 허겁지겁 거머리를 떼내려고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겨우 떼어내니 다리에서 피가 주르르 흘렀다. 아이는 놀라서 울고불고 동네 어르신들은 괜찮다고 달래고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서야 모내기가 시작됐다. 조그만 논이었는데도 초보 농사꾼들이 달려드니 모내기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새참은 꿀맛이었다.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잔하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이때 마신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서 요즘도 가끔 양조장에 택배로 주문해서 마시기도 한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이 동네 풍경이 눈에 선하다. 그때 그 동네 풍경들, 동네 할머니들의 모습이 책에 고스란히 실렸다. 제주 섬의 어머니 산 한라산은 제주도에 취재를 가야 한다는 편집자 말에 혹해서 덜컥 계약을 한 책이다. 제주도로 취재를 간다니. 제주도를 둘러보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좋겠다 싶었다. 하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이다. 한라산 책이니 당연히 한라산에 올라야 했다. 나와 편집자, 글 작가 이렇게 3명이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제일 튼튼하게 생긴 내가 제일 뒤처졌다. 산에 오르는 동안 김은하 작가는 한라산의 식물과 식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날이 흐려서 백록담은 제대로 못 봤지만 산을 오르며 만난 작은 풀들, 야생화들, 노르들, 시시때때로 변하는 제주의 하늘, 모든 게 아름다웠다. 현장 취재한 것에 추가 자료를 더해 한라산에 대한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주 4.3문 외에 그림을 그릴 때도 제주 답사를 다녀왔다. 이 책은 제주에 거주하는 3명의 글작가가 글을 쓰고 3명의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취재를 떠나기 전 4.3문 관련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다. 4.3에 대해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릇된 이념과 사상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를 숨기려 했다니. 인간의 존엄이 이토록 잔혹하게 짓밟힌 사건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제주 4.3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양민들이 숨어 지내던 굴과 숲을 학살의 현장. 취재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난 일들을 잘 기록하고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 그림이 이 책의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현장을 취재하고 그린 그림은 확실히 생생하다.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살아난다. 현장에서 받아온 기운은 책에 그대로 표현된다. 그런데 요즘은 출판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현장 취재 요청이 거의 없다. 책이 잘 팔려서 취재도 가고 생생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 동네가 살아나면 좋겠다. 살아나라 출판 경기. 편집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책의 원고를 50% 정도 썼을 때 일이다. 초벌 원고를 보여주니 편집자와 편집장이 만나자고 한다. 무슨 일일까? 왜 굳이 만나자고 하는 거지? 내 원고가 마음에 안 드나? 출판을 포기하려고 그러나? 혼자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미팅 장소에 나갔다. 편집자와 만날 때는 항상 떨리는 마음이 앞선다.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쓴 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는 기분이다. 편집자 입장에서는 좋은 책이 되기 위한 만남이라고 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마음이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 원고 내용은 어떠했고 어떤 점을 고치면 더 좋은 원고가 될 것이라고 조언해 준다.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실감한다. 에세이에는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셔야 해요. 지금은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많아서 굳이 작가님이 아니라 다른 누가 썼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예요. 제 삶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드라마틱해요. 저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 평범하다고요? 저희가 보기엔 전혀 안 그런데요. 편집자는 말을 멈추지 않는다. 작가님이 보내주신 글 중에서 좋았던 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이야기한 글들이에요. 그림 작가로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그림을 그리며 가장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후배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때론 실명을 거론하면서 장소와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들려주셨으면 해요. 그런 게 재밌으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아요. 무언가에 대해 조언하다 보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저는 그림을 가르칠 때도 웬만하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어른들이 싫었던 것 같아요. 편집자도 속이 탄다. 뭔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작가가 말을 안 듣는다. 작가님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나요? 글쎄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잊고 싶은 것들이 있었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맞았어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진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그 기억이 지워져 있어요. 지금은 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요.
아버지도 젊을 때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셨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역할 모델 없이 아버지가 되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해요. 나이 들면서 애잔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장남이니까 나라도 이해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어요. 편집자는 무엇이라도 조금 더 끌어내고 싶은 눈치다. 어린 시절에 다른 기억은 없나요? 형제 사이는 어땠어요? 동생분이 소설가잖아요. 글쎄요, 집에 책이 없어서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논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 기억이 없어요. 아직도 만나는 어릴 때 친구는 없어요?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인물은요? 어릴 때 친구라, 여러 지방을 떠돌며 살다 보니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네요. 그리고 만나서 옛날 얘기하고 그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존경하는 인물요? 한 번도 누구를 존경해 본 적 없어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반드시 결함이 있지 않나요? 역할 모델도 없어요.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 누구를 닮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그래요. 심지어 연예인을 좋아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내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어릴 때는 주변 여자들과 주로 사랑에 빠졌어요. 물론 저 혼자서요. 편집자가 삼킨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작가의 내면에서 무엇이라도 더 끄집어내서 글로 엮어야 괜찮은 책이 될 텐데 그게 도통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작가하고 에세이집을 내겠다고 계약을 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작가님의 사생활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해요. 그래야 독자들이 공감하면서 볼 테니까요. 시도는 해볼게요. 책이 잘 안 팔려서 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막 해도 될까요? 그런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볼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야죠.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에세이 쓰기가 어려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인데 후회 막심이다.